이제 그런 거 봤을 때 신생아 특례 대출이 좋다라고 말씀을 일단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후반경 11화에서 다룬 특례보금 자리론 기억하시나요? 네네네. 이제 왜 없어졌나에 대해서 다뤄봤는데 지난 30일 그 특례보금 자리론에서 특례를 뺀 보금 자리론이 새롭게 출시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게 얼마나 달라졌는지, 이번에는 다른 이제 상품과 비교해서 어떤 점이 유리한지에 대해서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선 일단 특례보금자리론이 있었는데 보금자리론이 바뀐 부분이 있거든요. 그럼 먼저 얘기해 보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보시면은 이제 대상 주택이라든가 금리, 대출한도 이런 좀 세부적인 항목들이 좀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먼저 안 좋은 점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대상 주택이 원래 9억 원 이하의 주택이었는데 6억 원 이하의 주택으로 기준이 낮춰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출 한도도 5억 원이나 이렇게 제공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3억 6천으로 이렇게 떨어진 부분이 있죠. 소득 제한이나 중도 상환 수수료에 대한 부분이 원래는 이제 없었는데 조금 이제 또 개선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기도 원래는 40에서 50년까지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10년에서 30년으로 이렇게 줄어든 부분이 있죠. 안 좋아진 점만 있다 하면은 이제 정책이 또 새로 나오는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좋아지는 부분을 좀 이제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특례보금 자리론보다 0.3% 낮은 4.2에서 4.5% 수준의 금리가 제공이 됩니다. 단순히 이제 일반으로 기준을 뒀을 텐데 신혼가구 나 다자녀 가구, 그리고 전세 사기 피해자 우대 이유를 제공해 주는 부분이 있어서 금리를 낮출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소득 요건이 조금 더 다변화 그리고 완충되는 부분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계속 이제 이슈가 되는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좀 구제 방안 고려되는 부분인 걸로 보입니다. 중도 상환 수수료도 사실은 이제 없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도 이제 시중은행보다 좀 낮게 그렇게 제공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좋은 점이 한 3가지 정도 축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소득 제한도 생기고, 뭐 중도상환 수수료도 생기고, 그 많이 보완이 해서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번 편에서 말씀하셨을 때, 뭐 신생아 특례 대출을 이제 대치 상품으로 원래 말씀하셨는데, 그거에 비해서 좀 더 좋은 게 맞을까요? 표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금자리론과 신생아 특례 대출, 그리고 이제 예전부터 좀 많이 활용했던 디딤돌 대출까지 한번 비교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6억 원 이하의 주택, 그리고 신생아 특례 대출 같은 경우에 9억 원 이하, 디딤돌 같은 경우에는 보금자리론과 이제 동일한 5억 원 이하, 금리도 단순히 이제 비교를 해본다 하더라도 신생아 특례 대출이 뭐 많으면은 한 3%, 적으면은 한 1% 이상 그런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신생아 특례 대출이 좋다. 대출 한도, 신생아 특례 대출 더 좋고, 뭐 만기는 동의를 하고, 소득과 관련된 부분도 조금 더 널널한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같은 경우에는 신생아를 낳을 수 있는 부부라 하면은 주저하지 마시고 이 대출을 먼저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떤 이제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좀 유리한 것을 판단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비교를 떠나서 이런 대출에서 나오는 거에 대한 게 이제 좋은 건가? 라는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저번 이제 콘텐츠 때 회의적인 시각에 대해서 좀 다뤄봤잖아요. 그럼 이번에는 이런 정책에 달리는 댓글을 몇 개 가져와 봤어요. 첫 번째 댓글은 돈 없는 인간들에게 대출하게 해줘서 건설사 살려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댓글은 올해가 이제 금리가 떨어질 예정인데 금리 4%는 너무 높다. 그래서 이런 댓글들도 있는데 신생아 특례 대출 나왔을 때 한국은행 총재가 했던 인터뷰였는데 돈 없는 청년들에게 이 나라에서 대출을 해주는 게 과연 맞는 건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 한번 그러면 대출 제도가 이렇게 나오면 뭐가 좋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먼저 주거 안정성 같은 경우에 이제 결국에 대출을 받아서 내가 이제 좀 더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할 수 있는 여력을 조금 더 증가시킬 수 있는 부분은 있기 때문에 이제 자산 형성을 이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되고 또 이런 것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경제 활성화를 좀 시킬 수 있는 아무래도 이제 경제가 계속 침하되는 부분이 있으니 좀 주택을 통해서 활성화시켜 보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국은행 총재가 우려했던 결국에는 이게 내가 자산을 가지고 있어서 구입하는 게 아니라 어떤 부채를 통해서 가지고 한다라고 하면은 대출에 의존하는 청년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채 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건데 신생아 특례 대출만 하더라도 30년 동안 1.6%의 이율을 가진다 하더라도 매달 174만 원을 내야 되는 빚을 갚는 데만 월급의 거의 한 반 아니면 전체를 다 써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부채가 계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고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는
여지를 계속적으로 만들어 줄 것 같습니다. 가계대출이 증가하면서 결국에는 집값의 어떤 지지대 역할을 하고 결국엔 부동산이 결국에는 계속 올라가는 그런 형태로 되지 않을까. 물론 이제 정책이 다양화되면 나한테 유리한 정책을 어떤 거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훨씬 더 그런 뭐 기회폭 같은 게 증가하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지만 약간 씁쓸한 느낌도 듭니다. 요번에 나오는 이제 보금자리론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시고 저희가 이제 다음에 바뀌는 정책 있다 하면은 또 재밌게 얘기 드릴 수 있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